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앉으시죠. 예. 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나이가 동갑인데 와 이렇습니까? 예, 두 분은 제가 토론 자리에서만 맨날 모셔서 상대 그 정치 세력하고 되게 하고 싶지 않은 말을 싸워야 하는 자리에 주로 많이 모시기도 했었고, 김경수 위원장님은 이제 위원장 되시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지역 문제 가지고 말씀을 나누라고 모셨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사회를 맡을 때마다 토크 콘서트인데도 사람들이 토론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오늘은 토론까지는 아니고요.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발표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흥미롭게 한번 풀어가 보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사전에 받은 그런 질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를 말씀하신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면 제가 약간은 좀 바꿔가지고 그렇게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먼저 이제 방금 얘기를 끝내셨으니까 먼저 이제 전재수 장관님께 질문 드리고 이제 바로 또 김경수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 아까 이제 그 북극항로 전도사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제가 볼 때 북극항로 부흥사에 더 가까우신 것 같습니다. 이게 막 엄청 이렇게 막 뭐죠, 성령이 오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예, 근데 이게 정말 구현 가능하다라고 느끼게 지금 막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마 처음으로 아마 그렇게 이게 정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으셨는데, 실제로 본인도 될 수 있다라고 확신하시게 된 게 장관 이후십니까? 아니면 그 이전이십니까? 원래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알려지지 않았고 베일에 가려져 있었죠.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작년에 이제 민주당 대표로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북극항로 말씀을 하시면서 정치적 상상력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학계라든지 전문가 영역에서는 북극항로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왔지만, 그러나 이것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신 최초의 분은 이재명 당시 당대표이고, 그리고 그러한 원동력은 바로 정치인들이 가질 수 있는 정치적 상상력이었습니다. 이 정치적 상상력이 공약이 되고, 그다음에 모든 공약이 국정과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들은 공약이었다 하더라도 국정과제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극항로를 국정과제 56번으로 해가지고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를 해서 국정과제로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데 러시아의 동의 없이 북극항로가 가능하겠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얼음이 진짜 녹긴 녹느냐? 세 번째, 설사 얼음이 녹아서 배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원래 이게 해운업이라는 것은 가가지고 물건을 내리고 또 물건을 싣고 또 저 가서 물건 내리고 또 싣고 물건 내리고 싣고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생기는 것인데, 뱃길이 열렸다 그래서 상업성이 있느냐? 이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거 검토하지 않고서 돌대가리도 아니고 이거를 검토하지 않고서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을 하고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는 무지막지한 일을 하겠습니까? 검토가 싹 다 됐다. 예. 걱정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그 세 가지 얘기해 주셨지만, 전 다른 식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면 대통령의 의지, 그다음에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의 의석수나 가능성,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외교 관계잖아요. 이 세 가지는 다 준비가 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전국을 조율하시는 입장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그 전에 우리 전재수 장관한테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예. 부산항을 이제 해양 수도의 가장 중요한 항이 부산항이잖아요. 부산항에는 진해 신항이 붙어서 부산항입니다. 제가 위원장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부산항 신항 거기에 3분의 2가 사실은 경상남도 진해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부산항만공사를 부산 경남 항만공사로 바꿔주라. 그다음에 도선사도 해수부에서 도선사 숫자를 딱 정하거든요. 도선
접안할 때 들어오면은 모든 권한을 다지는 도선사가 있는데 거기 이제 경남 도선사도 끼워달라. 그다음에 부산 항만공사 항만위원회와 너고 부산 아들만 하노. 3분의 2가 지낸데 왜 경남을 왜 빼나 지금 이런 요구들을 제가 엄청 듣고 있다라는 말씀을 잘 그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처음에 강연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권역별로 이제는 힘을 모아야 된다. 네. 우리가 부산하고 경남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경쟁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힘을 합해야죠. 그래서 이제는 부울경이 아까 이제 그 북극 항로와 연계된 항만 중에 울산도 들어가고 부산항이 중심이지만 옆으로 가면은 여수 광양까지도 포함되는 이 남부 벨트거든요. 이 남부 벨트 전체가 수도권 일극에 맞서는 또는 수도권과 함께 성장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고요. 그 힘을 모으는데 중요한 계기가 지금 전재수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북극항로 해양 수도 그리고 해양 경제권을 만들어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능하냐 안 하냐 단계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누가 더 빨리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고 준비하느냐라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 전재수 장관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와 힘을 모아서 대선에서 공약으로 만들고 그 공약이 실제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시켜내는 데는 저는 1등 공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아니 교수님, 네. 근데 교수님께서 제 강의 끝나고 들어오셨나요? 아니요, 밑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저도 혹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잘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북극항로가 가능하냐 안 하냐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9월 23일 날 2025년도 9월 23일 날 중국의 하이제 해운이 닝보항을 출발해서 4,960TU급 컨테이너선을 폴란드, 독일, 네덜란드 거쳐서 영국까지 이미 상업운항에 성공을 했고 상업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현실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항로의 이제 그 가능성보다는 이게 이제 그걸 현실화시키는 의지와 이제 저 제도적 뒷받침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 나중에 이 부분에 박수가 여러 번 터졌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그 전까지 정치인들이 말할 때는 그냥 꿈으로 말한 것 같았는데 아 이게 계획이 다 있네, 뭔가 될 것 같네. 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이제 그런 거고. 근데 이게 이 정부의 의지와 정말 잘 맞닿아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질문이긴 했었습니다. 근데 연결해서 김경수 위원장님께서 앞에서 발표해 주신 내용이 이제 5국 3특이라는 좀 큰 시야에서 이제 결국 사실 이걸 보셔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중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삼는 게 내륙에서의 또 교통망을 연결해 주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저도 오늘 전주에서 언제 왔거든요. 예, 전주에서 부산으로 오는데 3시간 반 정도가 걸렸어요. 그리고 부산 안에서 1시간이 걸렸습니다. 야 이게 정말 어렵구나. 영호남 연결한다 그러지만 이게 더 어렵구나. 저는 맨날 수도권으로만 연결되는 이 선이 싫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과 어떤 전망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수도권 1극이 아니라 전국을 5개의 권역으로 권역별로 골고루 발전시키려면 경제권도 중요하고 이 경제권과 연계된 생활권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정책이 대중교통망을 권역별로 연결하지 않고서는 이 권역별 발전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까는 그 출퇴근하는 청년들을 예를 들었는데 우리 이제 정준희 교수님 같은 분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수도권은 길이 막히면 대중교통으로 예. 훨씬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오히려 편리합니다. 예. 시간도 훨씬 단축이 되고. 근데 지역으로 오면요. 부산만 해도 지하철이 있긴 하지만 지하철이 안 가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빨리 가려면 어쨌든 택시를 타거나 차를 갖고 가거나 하게 되는데 나가보면 길은 막히고 저도 부산역에서 오는데 40분 걸린다더니 1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또는 삶의 질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경쟁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다녀야 기본적으로 산업도 경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갈수록 관광 문화 산업이 지역마다 되게 중요한 산업이 될 텐데 우리가 유럽이나 일본 갔을 때 보면은 차 빌려서 안 다니잖아요. 근데 한국에 오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관광을 가려면 KTX가 가는 곳 이외에는 차 없으면 대중교통으로 못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관광산업의 미래도 없는 거죠. 부산이 서울을 제외하고는 가장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있는 곳인데 부산만 돌아보게 했어야 이 경쟁력으로는 세계적인 그 관광 그 도시가 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부산과 연계한 남해안의 이 한려 수도를 포함해서 남해안 관광권 그리고 경주까지 이어지는 이 동해안의 또 관광권까지 그 중심에 부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관광 산업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도 방금 말씀하셨던 권역별 대중교통망 서울로만 가는 게 아니라 동서로도 연결 좀 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우리 김경수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산 당국하고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어떻게든 기재부 공무원들 좀 꼬셔가지고 예산을 좀 해가지고 동네 길도 만들고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예비 타당성 조사가 안 되잖아요. 서울 수도권은 인구도 많고 수요가 많으니까 무조건 BC가 1을 넘어버려야 다 되는데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해양수산부는 되게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냥 뭐 계획 잡고 안 하고 뭐 허지부지 돼버리고 이런 일을 안 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 북극 항로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에 전부 다 걸쳐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17개 정부 부처에 다 걸쳐져 있어요. 외교부도 있죠, 산자부도 있죠, 국토부도 있죠, 해수부도 있죠, 문체부도 있죠, 기재부도 있죠, 전부 다 걸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전부 다 걸쳐져 있다는 이야기는 그 누구도 책임을 안 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양수산부 내에 북극 항로는 범부처 사업이기 때문에 해수부가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해양수산부 내에 북극 항로 추진본부라고 하는 집행기구를 둬가지고 관련되는 부처 공무원들을 이 해수부에 설치되는 북극 항로 추진본부에 전부 파견을 보내라 한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북극 항로 추진본부가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극 항로 추진본부 아래에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북극 항로 정책과가 있을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반드시 관철을 시키려고 하는데 해양수도 조성과라고 하는 하나의 과가 생길 텐데 이 해양수도 조성과가 생기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길은 물류가 길을 만듭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수, 광양, 부산 시내, 울산, 포항에 이르는 이 북극 항로 경제권역에 물류가 트이고 물류가 늘어나게 되면 이 물류가 길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해양수도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철도 도로부터 해가지고 인프라가 잘 돼 있어야 되잖아요. 한국해양대학교 잘 키워야 되죠. 한국해양도 올해 경쟁률이 8.6대 1을 넘었었습니다.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넘었었습니다. 해수부 부산 아직 부산에 오지도 않았는데 뉴스 한 줄 보고서 경쟁률이 최근 5년 사이에 최고로 올해 수시 경쟁률이 8.6대 1을 넘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해양수도를 만들고 부산 그러니까 좁게는 부산을 위한 일인데 조금 더 넓게는 부산, 울산, 경남을 위한 일이고 조금 더 넓게는 여수, 광양, 부산, 울산, 포항을 위한 일이고 그리고 근본적이고 근원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길이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재수 장관이 얘기한 그 일하는 방식 있잖아요. 이게 이번 정부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5급 3특도 마찬가지인데 5급 3특 균형발전 정책이라고 하는 게 전 부처에 걸쳐 있는 정책 아닙니까? 이 정책을 지방시대위원회만 혼자서 이걸 추진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5급 3특을 추진할 5급 3특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범부처 협의체를 이건 총리실 산하에 둡니다. 그렇게 해서 관련 부처들에서 다 사람들이 나와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좀 전에 정준희 교수님이 이제 광역 대중교통망 제대로 될 거냐라고 이제 여쭤보셨는데 거기서 대중교통망을 그 분과에서 다루게 되고요. 이게 분과에서 다루면 지금 시작하면 늦잖아요. 이미 대중교통망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은 국토교통부가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 철도 계획망, 철도 교통망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철도를 5년 단위로 어디에 철도를 놓을 것인지를 이미 5년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이 계획이 내년 초에 계획이 완성이 되는데
이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 이미 5급 3특의 권역별 대중교통망, 메가시티를 만들 수 있는 권역별 대중교통망을 만들려면 국가철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함께 협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동안은 국토교통부가 그런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만 맡겨서는 안 되니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의하면서 기존에 세웠던 초안을 5급 3특에 맞게 수정해 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전재수 장관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일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누구보다 잘하는 정부가 어느 정부라고요? 이재명 정부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아까 이미 이제 좀 있으면은 해수부 이제 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걸 여기 이제 질문이 있는데 이거 온다는데 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상하잖아요. 예. 근데 이 해수부가 정말 온다라고 느끼게 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12월 31일이고요. 12월 31일. 예, 그 전주나 전전주를 해서 대통령님을 모시고 그 개청식을 할 겁니다. 예. 또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개청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년이 해양수산부 개청 30주년, 내년이 강제적으로 열리긴 했지만 부산항 개항 150주년 해수부 부산시대 원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의미에 맞춰서 해양수산부를 잘 이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해양수산부 개청 30주년이라고 하니까 저도 살짝 얹어서 예. 올해가 지방자치 30주년이에요. 그래서 이 지방자치 30주년에 맞춰서요. 그러네요. 예. 이번 달 19일부터 21일 사이에 울산에서 지방시대 엑스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경수 위원장님 이제 5급 3특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김경수 위원장님께서 특강을 먼저 하시고 뒤이어서 제가 한 이유는 뭐냐면 5급 3특을 실천하는데 구체적 프로그램과 일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 실천하고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해양수도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5급 3특 그 체제 안에서 부산을 해양수도, 부울경을 해양수도권을 만드는 이제 그러니까 큰 그림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5급 3특이 나오고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이제 집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5급 3특에 그 연계된 프로젝트냐고 하면요. 그러니까 5급 3특은 권역별로 경제권을 만들지 않습니까? 부울경에서는 그러니까 권역별로 전략 산업들을 몇 개씩 정해서 추진할 텐데 부울경에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전략 산업 중에 하나가 전재수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부산의 해양 수도와 연계한 해양 산업이 해양 물류 산업이 부울경의 전략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 이제 이 해양 산업, 해양 물류 산업이 부울경의 전략 산업이 되면 여기에 필요한 인재는 어디서 배출해야 됩니까? 우리 지역에서. 그렇죠. 부울경에 있는 대학들에서 여기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수도권 대학 출신을 데려와서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서 좋은 인재가 나올 수 있도록 대학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육성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여기 북극 항로를 포함한 해양 산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필요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 부울경 전체를 규제 특구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재정과 펀드 지원까지 그렇게 해서 이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부울경이 권역별로 함께 발전하게 만든다. 지금 부울경에서 가장 빠르게 추진되는 프로젝트가 전재수 장관이 추진하는 해양수도 프로젝트입니다. 5급 3특에. 교수님 제가 이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말씀 주시죠.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이 워낙 많고 아주 구체적이라 우리 당원들과 부산 시민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지금 사실은 이제 북극항로가 가져오게 될 엄청난 기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전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돈을 대는 전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박형준 부산시장께서 동남투자은행을 가져와야지 왜 동남투자공사를 가져왔냐. 이게 고래가 오는 줄 알았더만 멸치가 왔다. 이래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제 국무위원으로 출석을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길래 동남투자공사가 고래고 동남투자은행이 멸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니 여러분들께서 잘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명박 정부 때 박형준 시장께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있었잖아요. 그때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금융공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책금융공사를 만들어가지고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려고 정책금융공사를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투자할 때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책금융공사가 이명박 정부 때 5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아마 그런 아픈 기억 때문에 공사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은행은 있잖아요. 그건 만만한 게 아닙니다. 수신도 해야 되고요. 여신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금융규제당국의 감독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손 충당금도 쌓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제결제은행 BIS 비율도 맞춰야 되고요. 아니 어느 세월에 투자재원 마련할 겁니까 이래가지고. 예? 그런데 투자공사는요. 공사채 떡 발행해버려가지고 자본금 3조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레버리지 15배 합니다. 그러면 자본금 3조면 레버리지 15배면 얼마입니까? 50조의 투자 재원을 1년 사이에 뚱딱 만들 수 있는데 어느 세월에 수신하고 여신하고 대손 충당금 쌌습니까? 동남투자공사가 고래 아닙니까 여러분? 동남투자은행이야말로 멸치입니다. 예.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어느 게 고래인지 어느 게 멸치인지도 모르고 험한 거 보고 멸치라 해서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전재수 장관이 말씀하신 내용이 실정된 게 해양진흥공사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망가뜨렸던 해운산업을 뒤늦게 살리기 위해서 해양진흥공사를 만들고 그 공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성공시킨 기업이 HMM이죠. 그러니까 공사 만든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는 만들지만 실패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만들어서 HMM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공했던 사람들이 지금 동남투자공사를 통해서 북극항로 그리고 해양수도를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고래와 멸치 이런 건 자기가 실패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해양진흥공사를 통해서 HMM을 만들었듯이 동남투자공사를 통해서 북극항로 시대의 부산을 그리고 부울경을 해양수도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사로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동남투자공사가 고래고 동남투자은행이 멸치라는 거 아셨죠? 그리고 해양진흥공사 있잖아요. 해양진흥공사는 지금 현재 HMM이라는 조선 재건을 해가지고 완전히 성공을 했는데 해양진흥공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계실 때 만들어가지고 조선 해운 물류에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남투자공사를 정말 고래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해운 물류 조선에만 투자할 수 있는 해양진흥공사의 그 역할의 한계 때문에 동남투자공사를 50조 정도의 재원을 만들어가지고 이 해운 조선 물류뿐만이 아니고 우리 부산, 울산, 경남 배후에 수출용 산업단지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울산의 미포 국가산단, 울산의 온산 국가산단, 부산의 녹산 국가산단, 창원의 창원 국가산단, 대한민국 그 많고 많은 국가산단 중에 부울경에 4개의 국가산단이 있는데 이 4개의 국가산단이 대한민국 전체 국가산단의 수출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출용 산업단지 국가산단에도 대대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동남투자공사의 투자와 보정 기능을 확대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해양진흥공사를 능가하는 고래가 바로 동남투자공사다. 이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네. 뭐 고래하고 멸치 비유는 저는 이제 제가 요 지역에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너무 수산물 위주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기장 멸치는 그럼 어떡합니까, 그죠? 예. 너무 울산만 좋은 일 같은데요, 그러면. 예. 요거를 약간 더 이어가지고요. 아까 이제 잠깐 또 김경수 위원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내용이 있으니까 사실 이게 완성이 되려면 이제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된 상태에서 기업들이 오고 기업들이 인재를 채용하고 그러니까 그 인재를 채용되기 위한 좋은 인력들이 또 이제 이 청년들을 통해서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놀러 가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고 요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악순환이었던 게 이 방향이 이제 거꾸로 돼 있기 때문인데 뭐 어디서 구체적으로 시작해가지고 이 선순환이 탁탁탁탁 맞물려 돌아갈까? 기업이 먼저일까, 대학이 먼저일까, 막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말씀 좀 주시죠. 지금 이제 이 실제로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이 악순환 고리를 이제 선순환으로 지역에 사람들이 청년들이 머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을 함께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이제 선순환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5억 3특의 경제권을 만든다고 할 때 첫 번째가 뭐였죠? 지역의 전략산업과 그 전략산업과 연계된 기업의 투자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인데 문제는 기업이 투자하려고 보니까 기업이 지역에 그동안 투자 안 했던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를 그 문제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 주겠다라는 신뢰가 없으면 기업이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동전의 양면이다. 네. 기업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 부울경의 전략산업과 연계된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의 미래산업,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기업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몇 가지를 풀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인재, 그리고 두 번째가 규제,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지역의 직원들이 당장 투자를 하더라도 수도권에 있는 직원들이 내려오려고 하면 혼자 오지 가족들 같이 안 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혁신도시 비슷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정주 여건입니다. 그 정주 여건의 핵심이 뭡니까? 아이들 교육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병원입니다. 근데 부산은 병원은 큰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래서 어제 그 이재명 대통령도 과학기술인들하고 이제 그 토론회 하면서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역에 애들 교육 문제를 자꾸 문제 제기하는데 영재학교가 필요하면 영재학교, 하다못해 국제학교가 필요하면 국제학교. 일단 지금은 지역에 필요한 건 기업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봅시다. 자, 그렇게 해서 그걸 하나하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교육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반드시 영재학교, 국제학교가 꼭 올바르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예. 자, 그건 다음에 풀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지금 초중고 교육의 제일 큰 문제가 수도권으로만 아이들이 다 몰려가는 이 대학 서열화 문제인데 이 대학 서열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업의 투자와 지역의 아이들 교육을 먼저 풀어야 된다면 여기에는 선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의 대학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략산업별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골고루 서울대 같은 대학이 10개 이상 만들어지면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초중고 교육이 지역에서 정상화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같은 이런 아이들을 지옥 같은 경쟁에 몰아넣고 10대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그런 아이들 환경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는 이런 문제들을 함께 풀어야겠죠. 그게 이재명 정부가 풀어나가는 5억 3특이고 방금 정준희 교수님 질문 주셨던 뭐가 먼저냐 두 가지를 함께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과 기업과 대학과 인재 가장 큰 이제 문제인데, 근데 이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 요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걸 해결하고 그 다음 걸 해결하고 이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요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막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길거리를 댕기다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아이 한 명은 고3이고 한 명은 재수생인데 재수생 아이와 지금 올해 수능을 보는 고3 아이 둘이 함께 한국해양대를 수시에 지원을 했는데 경쟁률이 엄청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왜 경쟁률이 높아졌습니까? 아니 해수부가 부산 온다면서 HMM이 부산 온다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아직 실현도 안 됐는데 수시는 이미 두 달 전에 이미 수시 접수가 끝났는데 기사 보고서 이미 한국해양대 경쟁률이 최근 5년치 중에 역대 최대입니다. 8.7대 1까지. 이게 뭐냐면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하고 이것이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그 지역과 기업과 인재와 대학이
함께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은 이 순차적으로 가면서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보다 훨씬 더 가속도가 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제 그 대통령께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좀 데이터도 좀 모으고 하나의 모델로 좀 만들어 가지고 좀 이것을 이제 다른 이 지역에도 좀 할 수 있는 사례들을 좀 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좀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우리 주도 면밀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서울대 10개 만드는 것은 서울대하고 똑같은 것을 부산에 만드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무슨 놈의 종합대학이 그래 많습니까? 모든 대학마다 경제학과 다 있고 수학과 다 있고 이런 대학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해양대 저희가 이제 극지를 운항할 수 있는 극지를 운항하는 배를 운전하는 극지 해기사를 양성하거든요. 내년도에 예산을 태웠습니다. 실제 이렇게 딱 되니까 극지 해기사 그러면 그건 서울대 가가지고는 극지 해기사가 될 수가 없어요. 부산 한국해양대를 가든지 목포 해양대를 가야지만 극지 해기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해기사 부문에 있어서는 서울대를 능가하는 것이죠.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예술과 관련한 대학 중에서는 서울대를 능가합니다. 부산의 한국해양대, 그다음에 수산대 있지 않습니까? 국립부경대, 목포해양대 이런 것들을 지역의 서울대 이상의 전문적 인력을 양성하는 북극항로 시대가 열렸을 때 거기에 맞춤형 인재를 바로바로 공급할 수 있는 대학이 된다면 서울대를 능가하는 대학이 부산의 한국해양대가 되고 목포의 목포해양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면 우리가 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아주 예의주시해서 이걸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해양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신 건데요. 지금 그 서울대에 한 해 동안 1인당 서울대생 1인당 학생 한 명한테 투자되는 예산이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부산대는 2천만 원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해양대나 다른 국립대는 거점 국립대인 부산대, 경상대 이런 데보다 더 열악합니다. 자, 근데 서울대처럼 똑같이 1인당 6천만 원씩을 부산대부터 해서 지역에 있는 국립대를 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우리한테 있겠습니까, 예산이? 그렇게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해양 수도를 만드는데 부울경 지역에 있는 대학들 중에 한국해양대를 포함해서 사실은 부산대나 지역의 거점 대학들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학 간의 협력을 통해서 자, 어느 대학이 지역에 있는 어느 대학이 해양산업 북극항로와 연계된 과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건지를 협의를 하고 그 대학에 대해서는 서울대보다도 훨씬 많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가 가능한 거죠. 그렇게 투자하면 서울대생 1인당 6천만 원씩이면 4년 투자하면 2억 4천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부산대나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은 2천만 원 하면 4년 해봐야 1억도 안 되는데 그렇게 투자해서 어떻게 좋은 인재를 만들겠습니까? 이제는 해양산업 분야는 부울경 지역에 한국해양대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의 대학들에 서울대보다도 훨씬 많은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재를 키워내면 그러면은 HM을 포함한 기업들이 볼 때 이렇게 투자해서 인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기업들이 대학과 함께 인재를 만들어내는데 참여할 수 있게 풀어줄 겁니다. 이제는 그동안에는 국립대학들이 기업에서 사람들이 와서 강의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제한이 많았거든요. 규제가. 그런 건 싹 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과 함께 인재를 양성해내고 그렇게 해서 지역의 좋은 기업들이 지역에 있는 대학들로부터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지역에 전재수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한꺼번에 같이 풀려나가는 거죠. 예. 저도 이제 교육계에 있으니까 그 전에 수없이 나왔던 서울대 폐지론부터 해서 그다음에 국립대 통합안까지 거쳐 왔는데 이번에 요 정책이 그래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느낀 게 국립대 통합이나 이런 것은 이제 그 서울대 10개 만들길 마치 그러니까 무슨 한국대 서울지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종합대를 한 10개쯤 흩어놓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방금 주신 두 분의 말씀처럼 지역에서 가장 최고의 인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교육 기반들을 그 산업과 연계해서 하겠다. 이 부분이 제일 핵심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래야지 예산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실제로 비전상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라서 저는 요거는 좀 될 것 같다.
확실히 그런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예.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성공할 것 같다라고 정준희 교수님께서 확인해 주신 거예요. 예. 이게 의지하고 현실하고는 굉장히 다른 건데 특히나 우리나라 교육 손대는 거 되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잘 아구가 맞는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 되게 반가웠는데 이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질문을 이제 또 드리겠습니다. 쉽지 않다는 게 이제 너무 현실적이어서 드리는 그런 건데요. 오늘 또 질문지에 이제 질문해 주신 분 중에 보면 이제 트라이포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구하고 공항하고 철도하고가 아까 이제 교통망이란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내륙과 해안까지 다 연결하는 뭔가가 필요한데 가덕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이 얘기를 이제 아마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 국무회의에 매번 들어가시는 전체수장관님께서 진짜 가덕도만 생각하면 환장합니다. 진짜.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계실 때 그러니까. 네.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저희들이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진짜 이게 그 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여당의 그 같은 당 의원들도 이게 가덕도 공항이 왜 필요하냐 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진짜 저 바짓가랑이 잡고 진짜 그때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이 박재호 재호 형님 어디 가셨노? 그때 우리 국회의원 6명이 있었습니다. 6명이 역할 분담해가지고 진짜 쎄 빠지게 쫓아다녔었습니다. 예, 진짜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 당이 결단을 해주시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뒷받침을 해가지고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저희들은 잘 되고 있는 줄 알았잖아요. 윤석열 정부 지나면서. 뭐 잘 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난리를 쳐가지고 지금 지금 그냥 환장할 정도로 지금 이제 깝깝한 상태인데 국무회의에 들어가는 이게 최신 정부 아니겠습니까? 예. 조금 늦춰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보울경의 이제 트라이포트 의 중요한 게 가덕 신공항, 부산 신항 그리고 이제 철도인데요. 이제 부울경 전체로 보자면은 이게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에서 꼭 필요한 것들은 다 시작을 했어요 보면은. 근데 3년 지나고 와서 보니까 다 쩔뚝쩔뚝 쩔뚝이란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 이 추진이 문제가 생겨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경남으로 보자면 서부 경남 KTX가 그제까지 가는 KTX인데 이게 서부 경남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거든요. 예타 면제까지 해서 출발을 시켰는데 이번에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28년 완공이었는데 최근의 기사로는 31년 완공으로 늦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을 해본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가덕 신공항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단지 사업이 결정됐다고 해서 그게 그냥 예산 들어가고 예산 정하면은 일이 되는 게 아니라 특히 가덕 신공항은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 어려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게 하려면 그 일을 제대로 해낼 정부가 그 일을 제대로 해낼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는 가덕 신공항 서부 경남 KTX를 처음 시작했던 민주당 정부가 추진도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을 해결해서 제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덧붙여서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트라이포트 하니까 뭐 좀 이게 좀 잘 와닿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래지향 영화 같은 예. 느낌이죠. 예. 이 뭐냐면 이게 그 대한민국의 하늘길, 대한민국의 바닷길, 대한민국의 철길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더더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럽 항로, 미주 항로, 북극 항로, 글로벌 3대 항로가 부산 앞바다를 지나고 그리고 이 부산의 이 가덕 신공항에서 국제선, 국제화물선, 국제여객선이 뜨고 철길이 이 부산역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 이북을 거쳐서 러시아, 유럽까지 하늘길, 바닷길, 철길이 이게 다 모이는 이곳 부산 생각만 해도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부산신항에 아마 물류가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 울산항에도 물류가 엄청 늘어나게 될 텐데 북광로 열리게 되면 여수광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 무역의 99.7%가 배로 합니다. 배로. 99.7%가 배로 하는데 근데 아주 고부가 가치 민감한 제품들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태워서 보내거든요. 그러면은 이 물류가 생기면 결국은 부산신항에서 가덕공항까지 길이 뚫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가 길을 만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울산, 경남의 일일 생활권이라든지 철도, 도로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물류가 생기면 길은 뚫리게 돼 있고 길은 연결되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덕 신공항이 이제 우리가 인천공항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덕 신공항에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장거리 여객선을 타고 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유인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좀 전에 그 전 장관님 말씀하셨던 게 핵심인데요. 미래 산업, 첨단 산업 분야들은 바이오나 반도체 같은 이런 첨단 산업 분야들은 그러니까 배로 화물을 운송하지 않고 반도체만 하더라도 다 항공 화물입니다. 특히 바이오 산업은 의료 그 약품들은 전부 항공 운송으로 이제 수출을 하는데 이게 인천공항으로 다 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김해공항은 야간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지를 못하니까 화물기가 뜨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화물기가 아니라 여객기에 이런 물품들은 또 그 여객기에 화물로 실어서도 수출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예 노선이 없잖아요. 그러니 지금의 김해공항으로는 확장하더라도 이런 소위 항공 화물 운송이 어려운데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 지역에는 미래산업, 첨단산업 자체가 투자하기가 어려워지는 지역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덕 신공항은 부울경 지역에도 미래산업과 첨단산업 투자가 가능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근데 거기에 부산항이라고 하는 부산신항이라고 하는 항만이 결합되면 경쟁력이 배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자고 하는 게 트라이포트 정책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수도권과 부울경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양대 날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덕신공항을 추진해 가고 있고 이번 정부에서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김경수 위원장님께서 첨단 바이오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미국 해군 있잖아요. 미국 해군이 전 세계 6개 함대를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6개 함대를 운용을 하는데 한 개 함대 규모가 대한민국 해군 전체 전력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강력한 해상 패권 6개 함대를 운용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 자유무역이 안정적으로 이게 배가 댕길 수 있도록 말하자면 국제 경찰 역할을 해왔는데 근데 지금 미국의 이게 6개 함대 중에 전쟁이 나면 사실상 전쟁에 투입되지 못하는 군함들이 한 30% 정도 된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배든 군함이든 간에 적기에 수리를 받아야 되거든요. 배 밑에 뭐 따개비 같은 거 붙어가지고 이 엉망이에요. 이게 적기에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배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의 함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해양경찰 여기도 배를 많이 운용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인력이 없어갖고 도크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수리를 못합니다. 한국 해군 함정의 함대의 상당 부분은 필리핀 수빅에 있는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조선소에 가가지고 배를 수리를 합니다. 그때 수리를 할 때 전부 다 전쟁하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장비들 싹 다 떼고 무기체계 싹 다 걷어내고 그러고 배 보냈다가 수리하고 와가지고 또 그거 또 탑재합니다. 돈이 2중 3중으로 들어가고 그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물류 비용은 얼마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동안 수리조선 MRO라 그러죠. 이 수리조선 이거를 그냥 내팽개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고민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은 이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 더 많은 친환경 선박이 이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MRO 사업도 많이 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해수부 장관이 되고 난 뒤에 급하게 지금 이제 부산신항 남측 컨테이너 그 한쪽 기퉁이 엄청나게 많은 이제 부지를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 지지부진하던
이제 수리조선 단지를 지금 이제 올해 안에 이제 사업자 선정 다 끝내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의 어떤 수리조선 이거를 수주를 하지 않더라도 미국 함대, 대한민국 해군 함대, 해양 경찰이 운영하는 함대만 그 수리조선 그 수주를 해도 먹고 살고 하고 충분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첨단 바이오라든지 이 첨단 뭐 기계 산업도 좋고 또 이 조선 기자재 아까 말씀드렸던 선용품 시장 이것도 전부 제살 꼬시래기 뜯어먹게 한다고 지금 2,000개 가지고서 막 치고받고 하거든요. 시장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큰 기업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동남투자공사가 새로운 시장을 발굴해 가지고 예를 들면 선용품 시장 키우고 그다음에 MRO 수리조선 단지 대대적으로 확충을 해가지고 미국 배도 우리가 수리하고 한국 해군 배도 우리가 수리하고 전 세계 상선들도 우리가 수리하는 이렇게 되면은 이 불경의 이 해양 수도로서 새로운 또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지금 수리조선 단지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북극항로에서 시작해서 북극항로로 끝나는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반농담으로 이제 왜냐하면 잠칫하면 이제 썰렁해질 수가 있어서요. 근데 반농담으로 이제 드리는 질문인데 아까 국무회의에 또 참여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게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까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기후 위기가 와서 생긴 현상이잖아요. 이게 북극에 얼음이 녹는다는 건. 그러니까 이 기후 위기가 앞으로 더 진행될 거라고 전제하고 이 북극항로가 열리면 우리는 어쨌든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럼 혹시 환경부하고 안 싸울까? 뭐 이런 그러니까 기후위기 정책을 그냥 밀고 나가야 되는 건가? 국무위원들 중에 예. 제일 친한 사람이 환경부 장관입니다. 예. 제가 전략적으로 그럴 것 같아서 전략적으로 아주 잘 친하게 지내고 딴지 걸까봐 딴지 걸까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 대한민국이요 이 모든 그 선박에 들어가는 연료, 선박은 뭐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선미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 모든 그 항로는 또 어떻게 댕겨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규제하는 것이 세계 해사 기구입니다. IMO인데 예.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구속력도 대단합니다. 근데 여기가 2050년 넷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그다음에 2035년까지 중기 조치라 그래가지고 2050년도에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2035년까지 중기 조치를 취하는데 그때 예를 들면은 탄소 배출량이 얼마면은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왕창 때립니다. 예. 그러니까 조선 그 해운 회사들이 쎄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그 탄소 막 배출하고 댕겼다간 번 돈 분담금으로 다 내야 됩니다. 이 정도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고 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재앙을 제일 글로벌 리더로서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는 그런 환경 선진국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IMO에서 국제 표준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 위기를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돈을 벌어먹는 기회만 가지고 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 사회 대한민국의 지위에 맞는 그 역할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북극 이사회라든지 또 이 극지 연안 국가들과 또 IMO 우리나라가 IMO 사무총장도 8년을 했지 않습니까? IMO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대한민국이 국가 위상에 걸맞는 지구 환경, 탄소 중립을 위해서 아주 국제사회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무에서 딴지도 걸 것 같아서 제가 환경부 장관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 교수님 농담 삼아 하신 질문이긴 한데 가끔 그런 걱정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북극항로 얘기하면.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북극항로는 지금의 이제 기후 위기가 만들어낸 어찌 보면 위기이자 기회이긴 한데 2050년 넷제로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환경을 보호하고 탄소를 줄이면 지금 기후 온난화로 올라간 요 온도 여기서 멈춰 보자는 거예요. 이걸 적극적으로 낮추자는 건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어려우니까 최소한 2050년까지는 그때부터는 더 이상
탄소가 늘어나지 않게끔 지구에 그렇게 해서 그때의 지구의 온도를 최소한 유지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 생명이 생존할 수 있는 지구를 만들자는 거기 때문에 그때의 북극은 오히려 지금 전재수 장관께서 얘기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친환경 선박들로만 다닐 수 있게 만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북극을 오히려 보호하는 국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걸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거고 그걸 준비하는데 누가 제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전재수 장관이 준비하고 있다. 제가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저 지지난주 일요일 날 이제 한국 싱가포르 정상회담 하면서 대통령님 싱가포르 총리 뒤에 서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 뒤에 서고 싱가포르 그 장관하고 저하고 서가지고 그 MOU를 했거든요. 그 MOU가 뭐냐면 한국 싱가포르 사이에 녹색 해운 항로 이제 MOU를 맺었습니다. 녹색 해운 항로가 뭐냐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적극적입니다. 미국하고도 하고 호주하고도 하고 싱가포르하고도 하고 덴마크하고도 하고 지금 녹색 해운 항로에 대한민국이 제일 주도적이고 제일 열심히 하는데 그날도 MOU를 맺었는데 이 녹색 해운 항로를 하게 되면 항만과 항만 사이에 배가 댕기잖아요. 그리고 그 배가 댕기는 길을 항로라 그러잖아요. 그 항로를 따라서 댕기는 배들은 절대 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선박 연료를 쓰지 못하는 항로를 녹색 해운 항로라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 녹색 해운 항로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제일 주도적으로 세계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북극의 얼음을 깨고 나가는 쇠빙선 장관 북극항로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댕겼더니 정말 저거 북극의 얼음 깨고 댕긴다. 저거 환경 파괴하는 놈이다. 이렇게 저보고 욕을 해가지고 예. 제가 북극의 얼음을 깨고 나가는 쇠빙선 장관은 빼버리고 북극항로 전도사입니다. 이러고 댕기거든요. 예.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녹색 해운 항로를 비롯해가지고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해수부가 정말로 열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환경부 기후에너지 환경부죠. 김성환 장관하고 전재수 장관 아주 친한데요. 혼자 조금 힘이 모자랄까봐 저도 김성환 장관하고 아주 친합니다. 옆에서 함께 그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반 농담 삼아 던졌는데 그래도 많은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신 그런 답이기도 하고요. 이게 사실 오늘 제가 팔자 없이 배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이게 굳이 또 비유를 하자면 사실 그렇잖아요. 배는 유턴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뒤집히는 거죠. 기후 정책은 배를 천천히 세우는 정책에 훨씬 해당하고 지금 우리가 만드는 정책들은 좀 더 작은 배를 요리조리 돌리는 정책에 이제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그 두 가지 문제가 이제 함께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한번 믿어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이제 던질 시간이 왔습니다. 왜냐면 또 움직이셔야 되고 그러니까요. 있는 질문을 제가 한 두 개쯤 합쳐서 드리는데 제가 오늘 이제 오다가 보니까 부산도 자주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지역마다 일부러 다니는데 지역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느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아파트가 많아졌어요. 네, 그 아파트가 많아지는 건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좋은 일이나 구도심의 공동화라든가 이런 무분별한 재개발이 주로 그냥 거주지 위주로 진행이 되는 그 부분에 문제를 안고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시민주도적 발전이나 개발로 바꾸면 이게 해결이 될까? 시민은 사실 양면적이라 욕망을 가지고 내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개인이기도 하고 전체 우리 이 공화정을 살피는 시민이기도 한 거라서 이 시민주도의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라는 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도 좀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참여해서 좀 더 전반적으로 훌륭한 이런 지역 정책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두 분께 한마디씩 들어보죠. 먼저 김경수 위원장. 예, 부산이 지금처럼 침체하게 된 게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시설 또는 미래 성장 동력이 조성돼야 될 지역에 아파트가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마린시티, 센텀시티가 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도시를 책임진 사람들이 도시의 미래를 내다보고 도시를 어떻게 경영하는가가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저는 부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부산의 10년, 20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부산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산을 책임지고 가지 않으면 저는 부산이 지금 일어서지 않으면 정말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시를 경영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게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시장이 할 수 있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북극 항로만 하더라도 전재수 장관 혼자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고요. 좀 전에 시민 참여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부산의 10년, 20년, 부울경의 10년, 20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고 부울경 지역 주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대로 우리 지역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북극 항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나가고 있는 5국 3특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저는 적극적인, 특히 부울경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시민 참여와 행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이번 정부에서는 일체화되면서 간다. 그게 국민 주권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전재수 장관하고 이 토크를 해보니까요. 이게 부울경 메가시티는 꼭 해야 될 것 같다는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뿐만 아니라 반드시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부울경은 이제는 정말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가는 부울경 메가시티 5국 3특의 가장 모범적인 성공 사례로 함께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네. 김경수 위원장님께서 아마 아직까지 경상남도 도지사를 하고 계셨으면 이미 메가시티는 완성이 됐을 텐데 라는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다 해놨었잖아요. 예. 특별의회까지 다 하고 시범사업까지 다 하고 예산까지 다 하고 법제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세상천지에 그 쌩 까고 이제 다 예, 되물려버리는 예. 되돌려버리는 이걸 너무나 많이 봐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북극항로를 준비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만들겠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정권이 바뀌어 보면 다 그냥 다 물리쁘고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가지고 반드시 성공시켜야 길이 열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경쟁자가 하는 그 시였기 때문에 내몰라라고 더 나아가서는 되돌이켜 버리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메가시티가 대표적인 겁니다. 했어야 되거든요. 규모의 경제 이야기를 하는데 규모의 행정을 해야 되고 여기저기 골목에 10억, 20억씩 뿌려가지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가시티를 했어야 되는데 이미 민주당이 추진했던 우리 김경수 위원장님께서 추진했던 이 메가시티가 되었으면 지금 이게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우리 부산 시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해양수도는 더 수월하게 갔을 겁니다. 근데 전부 대물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는데 해수부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이 역할들을 가지수는 좀 줄이더라도 성과 내는 것만큼은 반드시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겠다. 불가역적으로 만들겠다. 그 일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법이면 법 해수부 내 관련 부처 공무원들 다 파견 받아가지고 북극항로 추진본부 만들고 그리고 그 과에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서로 미루고 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과를 만들어가지고 책임을 지어가지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 일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겠다라는 다짐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민 참여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예를 들면 해양수산부, 그다음에 HMM, 동남투자공사, 회사전문법원, 산업공공기관들 내려오는데 저는 이게 결정된 거 아닙니다. 이 언론인들 계실 텐데 결정된 건 아니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집적화시킬 겁니다. 이거 전부 집적화. 근데 집적화하는데 어디다 집적화할 거냐? 북항으로 할 거냐? 강서로 갈 거냐? 제주구인 북구로 갈 거냐? 동래구로 갈 거냐? 이거 부산 시민들이 전부 다 부산이 16개 구군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북극항로가 무엇이고 북극항로가 왜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러려면은 우리 부산 시민들이 뭘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우리가 집단 학습의 계기로 한번 삼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적화하는 해수부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기관들이 집적화해가지고 특정 지역을 가게 될 텐데 그러면은 부산의 16개 구군들이 이거 유치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한번 꺼내봐라 너희들.
그래서 부산의 자원들이 이번 참에 수면 위로 싹 다 서로 동원해가지고 우리 이런 거 가지고 있다,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16개 구군이 경쟁을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숨겨져 있던 또는 잘 몰랐던 자원들이 수면 위로 부산의 16개 군이 싹 다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경쟁 공모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기회를 통해서 부산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북극항로가 무엇인지, 해수부가 왜 부산에 오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는 길이다라는 것을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제가 한번 시민 참여라는 형식을 빌려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발언 기회는 주실 건가요? 괜찮으신가요? 예. 예. 뭐 짧게. 예. 예. 요까지만 말씀드려. 제가 오늘 제가 이게 워낙 이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제가 죽을 맛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꼭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이, 부산이 지난 90년 1월 22일 날 3당 합당된 거 아시죠? 3당 합당 해가지고 민정당이 나와가지고 35년 동안 부산을 사실상 정치적으로 독점하고 민자당. 있죠. 예. 부산이 급전직하하는, 사람도 빠지고 다 망가지고 있는 와중에도 정말로 해운 인프라, 항만 인프라, 산업 인프라, 인재 인프라, 이게 급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줘서 정말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 시민들, 울산 시민들, 경남 시민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북극항로 시대가 왔는데 이거를 잘 준비하고 선점하려면 거점도시, 전략도시가 필요한데, 전략도시, 거점도시 역할을 하려면 인프라를 봐야 됩니다. 새로 국가의 자원을 투입해가지고는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프라가 잘 돼 있는 데를 골라야 되는데 딱 보니까 아이고 참 고맙게도 우리 부산, 울산, 경남의 해운, 항만, 산업, 인재 인프라가 그나마 다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해운, 항만 업체의 69%가 이 동남권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해운, 항만 매출의 73%가 이 동남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해운, 항만 업체 종사자의 50%가 부산, 울산, 경남에 있습니다. 급전직하는 상황에서도 살아남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살아남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북극항로 전략도시, 거점도시가 바로 부산이 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항만 경쟁력도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와중에 부산이 환정량 기준 세계 2위,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기준 세계 7위, 전 세계 268개 컨테이너 전기 노선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280개 항만과 연결되어 있는 항만 연결성 지수가 세계 4위입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가지고 그동안 추락하는 와중에도 이러한 경쟁력을 지켜주셔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고 부산, 울산, 경남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 산단을 비롯해가지고 수출용 산업단지들이 급전직하는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아 있어 주셔가지고 오늘날 해양 수도를 만드는 그 인프라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고 국립부산대, 국립창원대, 국립해양대, 국립부경대, 국립경상대와 같은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이 인재 인프라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대를 걸어볼 만한, 여기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만들 수 있는 이 인프라가 살아남아 있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마지막 남은 기회입니다. 이거 제가 못하면 아까 막살 놔야 된다 했죠. 이거 진짜 막살 놔야 됩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의 희망,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질지 모른다라는 그 절박감을 가지고 이 한반도 남단의 부산을 해양수도로, 부산, 울산, 경남을 해양수도권으로, 여수, 광양, 부산, 울산, 포항에 이르는 이 권역을 북극항로 경제권역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네, 우리 김경수 이미- 위원장님이 예. 움직이셔야 되는데 아니요, 그래도 아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예, 네. 이제 이미 8시 15분에 종료하라고 지금 모니터에 나와 있는데 21분입니다. 저는 짧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재수라는 정치인을 살아남게 해주셔서 부산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 번 떨어지고 다 죽다가 살아있습니다. 이 어려운 지역에서 부울경이 정말 아마 이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 부울경에서 선거에서 살아남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특히 우리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지역에서 하루하루를 싸워가면서 만들어낸 결과인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결과가 이렇게 자라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죄송한데 딱 한 말씀만 더 드리는 거예요. 진짜 마무리입니다. 진짜 마무리입니다. 진짜 마무리입니다. 딱 한 말씀만.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우리 부산을 책임질 부산시장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부산 시민들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을 위해 투표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을 위해 투표하지도 마십시오. 오로지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만 투표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예, 제가 시작하면서 이제 전도사가 아니라 부흥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마지막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식전 기도 같은 느낌? 예, 우리 목사님이 워낙 훌륭하셔서 앞에 만찬이 차려져 있는데 훌륭한 기도를 끝까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보통 이런 거 진행하면 사실은 이렇게 저는 이제 검증하는 사람이니까 사실 정치인이 아니라 그리고 뭐 축제 행사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띄웠다 약간 갈아치는 쪽을 좀 보통 많이 하는데 오늘은 계속 띄웠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의 정치인이 제가 볼 때 뭐 수많은 정치인 만났는데 내용을 가진 정치인, 의지가 있는 정치인, 그리고 시민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아는 정치인,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오늘 말씀. 이거 못하면 막살 나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아주 즐거웠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는데요. 저희 김경수 위원장님과 전재수 위원장님께 힘내시라고 우리 화이팅 한번 할까요? 자, 제가 외치겠습니다. 지방시대, 해양수도, 부산 경남. 네, 이것으로 토크 콘서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경수 위원장님, KTX 시간이